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매 중 장녀로 살다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부족함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부모의 희생이 깃들어진 일인지 아이 낳고 뼈저리게 알게 됐죠. 제 유년 시절로 거슬러 가보면 참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혼인을 하신 후부터 가정의 가장은 아버지라며 어머니에게 살림만 맡아서 하라고 하셨죠. 자식도 여럿 낳고 싶은 아버지 욕심에 어머닌 줄줄이 애 셋을 낳으셨고 육아와 살림만 하시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업 성공으로 꽤 풍족하게 살았어요. 원래는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타던 분이셨지만 아버진 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월급쟁이로 살아선 우리 다섯 식구 절대 못 먹여 살리니 아버진 꼭 사업을 할 거다. 그래야 자식 셋 번듯하게 먹이고 입히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옆집도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야만도주한 거래요. 난 당신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금처럼 월급 받는 게 좋은 거 같은데. 그 집 망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자신 있다고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다들 내 사업 얘기하면 성공할 게 딱 보이는데 얼른 시작하라고들 성화야.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더 다니시길 바랐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길이 없었어요. 사업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버지는 오직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 하나를 갖고 퇴직금에 빚까지 져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 당시 자신 있게 시작했던 그 사업은 바로 도시락 사업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바쁜 직장인들과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길 바라는 사람을 위한 도시락이었죠. 지금 시대엔 도시락이 너무나 사랑받고 있지만 그 시대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락 자체에 들어가는 기본 찬과 찌개, 밥 구성은 단가가 일반적인 외식비보다 높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죠. 저 도시락을 사 먹을 바엔 다른 걸 사 먹자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아버지의 사업은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실 적엔 당 3칸 있는 집에서 먹을 것도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후 당 1개 있는 집으로 급히 이사를 했어요. 밥상에 올려주시는 반찬부터 달라졌고 맛있게 먹던 과일들도 이제는 어쩌다 겨우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집안이 망했다는 걸 어느 정도 체감을 하며 조용히 지냈어요. 전 또 장녀라 동생들과 다르게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고 눈치껏 행동하기 바빴죠. 사업이 망하기 직전 상황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땐 아예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곳은 여러 집이 함께 살고 화장실과 마당을 공용으로 쓰는 집이었죠. 한겨울이던 그때 샤워 한 번을 하려면 그야말로 곤욕이었습니다. 살이 찬 물에 팔팔 끓인 물을 섞어 겨우 만든 미지근한 물로 덜덜 떨면서 씻어야 했죠. 밥도 겨우겨우 한 끼를 차려주시는 느낌이 들었고 밥 양 자체도 아주 줄었기에 늘 배가 고팠습니다. 동생들은 어머니께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리고 먹을 걸 달라고 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늘 괜찮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저희들을 앞에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었지만 단칸방에 와서부턴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도 하셨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 내 여기서 더 망할 게 뭐가 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도시락인지 뭔지 팔겠다고 그러냐고. 당장 애들 내일 먹일 쌀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래. 당장 사업 정리하고 얼른 회사를 돌아가라고.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요. 당신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참견이. 사업이 원래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는 건데 이 좋은 아이템을 두고 내가 어떻게 접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빌릴 곳 없겠어? 한 일주일만 융통하면 좋겠는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올바르게 정신 박힌 사람이면 절대 그런 말 못하지. 정신 차리고 얼른 살 길 찾으라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큰 소리를 잘 내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때부턴 정말 큰 소리를 많이 내셨어요. 배가 고픈 것보다 집이 좁아진 것보다 부모님이 저렇게 싸우시는 모습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정말 우리 가족이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건장한 아저씨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그나마 있던 짐까지 모두 빨간 딱지가 붙으며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폐업을 했지만 하나도 남기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빚이 생긴 상황이라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어머니께 일을 하라 하신 적이 없었고 저렇게 망한 상황에서도 여전하셨지만 어머니는 무시하시고 일을 나가셨습니다. 할 수 있던 일이라곤 살림이라고 남의 집 가정부로 일을 하셔서 번 돈으로 자식들 먹이는 것에만 쓰셨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쫄딱 망한 후 한참을 방황하셨습니다. 사업이 망한 걸 받아들이지도 못하셨고 이 모든 상황 자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러갈 동안 자식들은 오직 어머니께 매달려 겨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사이는 아예 서로 외면한 채 사는 정도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사셨어요. 전 공부에 뜻이 있었고 높은 성적을 늘 유지해 왔습니다. 꿈이 뭐냐고 묻는 질문엔 늘 아직 모르겠다고 했지만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집이 망한 후 더 열심히 했죠.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저는 장래 희망이란 게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변호사였어요. 아버지께서 사업 실패로 여러 법정 분쟁에 휘말릴 때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도록 나서서 도와주시던 여자 변호사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덕분에 실제로 아버지께서 잘못하셨던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사업이 점점 마이너스로 흘러가면서 지인들에게 투자를 하라며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이걸 갚지 못하니 결국 고소를 당하기도 하셨거든요. 전 그 변호사를 보며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 그때부터 변호사의 꿈을 비밀리에 키웠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성공만 한다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니 제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가서 내내 일을 하시니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오롯이 제가 해야 했어요. 또 아무리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한들 어느 정도의 부모님 지원이 필요한데 이걸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고등학생 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위에 서울에서 살려면 생활비도 필요할 테고 돈 들어갈 곳이 천재일 텐데 이걸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취업할게요. 그건 절대 안 돼. 장래인 네가 성공을 해야 하는 거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딸 자식 하나 공부 못 시킬 정도로 없이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해서 대학 가 생각해. 제 생활비 어떻게 주실 건데요? 당장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동생들 앞으로 들어갈 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는데요. 여태껏 생활이 좋아진 게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대학을 가는 건 무리였어요. 그리에 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이때 갈등은 그야말로 최고조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했고 전 그런 아버지의 말씀은 묵묵히 듣고 또 듣다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어요. 네가 대학 안 가는 도대체 뭘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자가 직업 갖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 좋은 머리를 두고 도대체 뭘로 돈을 벌겠다고 까부는 거야? 저라면 대학 안 가고 싶어 안 가겠어요? 그러게 어머니가 멈추라고 할 때 사업 좀 멈추고 있는 돈이라도 지켜주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좋은 머리 두고 대학 못 가는 제 심정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러게 대학 가라고 아버지가 다 해준다고 하잖아. 그리고 이미 사업 망한 걸 벌어진 일이고 수습하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꺼낼 거야. 저 이번에 처음 꺼낸 말이에요. 아버지가 듣기 싫은 말이니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이 현실에 맞춰서 집안 사정에 맞춰서 살겠다는데 다 내려놓고 살겠다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고요. 말을 이어갈수록 서름은 커져만 갔고 빨리 집을 나가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집을 떠나 일을 하러 서울까지 간다는 게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계속 부딪히면서 집 자체를 떠나고 싶어졌죠. 저렇게 말다툼을 이어가면서도 부모님은 내내 제게 장래인 제가 성공을 해야 한다며 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20살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생들도 공부에 뜻이 있었고 장녀인 저처럼 집안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동생들이라 그저 저 하나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0살을 맞이한 전 어머니가 쥐어주신 20만 원을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일자리도 없었고 먹고 살 집도 없이 무작정 올라갔어요. 당장 맞이한 첫날 밤의 서울은 너무 차갑고 냉랭했으며 제 몸 하나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운이 좋게도 대중탕에서 씻고 한쪽 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대중탕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대중탕 청소를 하는 일이었는데 이거라면 돈도 벌 수 있고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문구에 홀려 바로 면접을 보고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젊은 패기가 왕성했던 20살이지만 요령이 없어서 그런지 참 힘들었죠. 대중탕 곳곳을 청소하고 나면 그야말로 방전이 되어 거의 쓰러졌지만 잘 곳이 있고 밥도 주고 돈을 버는 것에 만족했어요. 어머니께만 잘 올라왔고 좋은 자리 구했다고 전화를 한 후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고요. 가족들이 걱정할 걸 뻔히 알았지만 당장 서로 좋은 말이 오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지 한 달, 첫 월급을 받던 날 전 너무 가고 싶었고 사실은 부계까지 했던 제 꿈의 대학교를 찾아가서 한참을 서성이다 왔어요. 머리론 포기했다고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대학교로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에 원서를 넣어봤는데 그게 붙어버렸죠. 당연히 포기를 하고 서울로 무작정 왔지만 그럼에도 제 가슴 속엔 미련과 아픔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명문대학교로 알아주던 학교를 한참 서성이는데 제 또래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책을 손에 들고 하하호호 웃으며 다니는데 저 청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가끔씩 일을 하다 지칠 때면 학교에 찾아가 앉아있다 오곤 했어요. 그렇게 대중탕에서 무려 3년간 일을 했고 일부 돈은 집에 보내주고 나머지는 싹 저금을 한 결과 드디어 원룸집 하나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식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고작 사무직 격리 정도였지만 그래도 제 꿈과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제 첫 직장에 모시던 변호사님도 여성분이라 그런지 늘 보면 부러웠죠. 나도 변호사님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직장에 들어왔지만 동생들에게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 전 투잡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규정상 다른 일은 병행하는 건 금기시했지만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렸죠.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홀로 서울 와서 돈 벌어 집에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생들 앞으로 들어갈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저히 월급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여 내가 금일 당장 올려줄 순 없지만 최대한 돈 벌 수 있도록 일거리 줘볼게요. 너무 힘들겠네요. 변호사님은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이후에 잡다한 업무를 맡기시며 일당처럼 주기도 하셨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고 변호사님의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퇴근 후에 저녁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족족 집으로 보내드렸고 그 덕에 동생들은 둘 다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느라 서울로 온 동생들은 기숙생활을 하며 장학금도 받았고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몇 빠지게 동생들 뒷바라지한 결과 둘째 동생은 변호사가 됐고 셋째 동생은 의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였죠. 제 희생 하나로 동생들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는 게 참 행복했고 제 희생이 결코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아픔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대학 갈 수 있었더라면 변호사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겠지. 그때 아버지가 사업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 참 못나고 미운 모습이었지만 부러움이 컸어요. 그래도 참 착한 제 동생들은 제가 희생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말을 하고 해주면 절대 받지 않을 걸 알아서 동생들은 저 몰래 번듯한 집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언니,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 모아서 준비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한텐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감사해. 부모님보다 더 언니가 그렇게 희생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결코 이렇게 살 수 없을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무슨 말이 그래. 너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할 수 있었던 거야.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못 따라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알잖아. 이건 다 너희 스스로가 이룬 결과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니. 앞으로는 우리가 언니 도울 거야. 동생들은 이유 없이 제게 용돈도 주고 참 많은 것을 돌려주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심지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꿈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건 자신이 없더라고요. 몇 년씩 흐르는 걸 방치하며 일만 하다 보니 나이가 가득 차버렸는데 다 늙어서 무슨 도전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이 하루를 살아내고 처음 함께했던 그 회사에서 전 11년을 함께했죠. 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제게 변호사님은 좋은 소개 자리를 많이 알선해 주셨고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약사였던 남편은 약국에서도 참 친절하고 선한 사람으로 동네의 유명 인사였죠. 그에 비해 보잘것없던 전 처음부터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그런 제게 오히려 남편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에 중점 두지 말고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좋은 마음을 나누며 만나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걸 함께 그려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정숙 씨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밀어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깊지 않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물론 제 입장에선 한없이 제가 부족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말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해봐요. 남편의 든든한 말에 전 마음을 활짝 열게 됐고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할 땐 더욱 부족한 현실이 와닿기도 했어요. 약사인 남편도 참 대단하다 여겨졌지만 시댁은 더욱 풍족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부동산 투자에 능하셔서 다 쓰러져가는 집안을 오직 부동산 하나로 일으키셨다고 해요. 실제로 상가 건물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셨고 세를 받으며 풍족하게 사는 집안이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안은 여전히 하루 먹고 살기가 바빴고 자식들이 다 돈을 벌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노후 자금 역시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직업이라도 번듯하면 좋았겠지만 11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것 말곤 내세울 게 없어 한없이 작아졌죠. 당연히 절 반대하실 거라 생각을 했기에 의기소침하게 첫 인사를 갖지만 전혀 다른 대우를 해주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드디어 내게도 며느리가 생긴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이제야 한 가족이 될 사이니 말 편히 낮춰서 할게. 돈, 직업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다른 걸 본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인데 그러기엔 우리 정숙이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 높게 산다.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참 고맙구나. 정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그리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고 믿어주신 거 꼭 새기며 살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절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라며 환대해 주셨어요.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던 전 다소 낯설기도 했죠. 하지만 든든한 새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제게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이젠 두 부모님 아래 산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너의 또 다른 아버지로 그늘이 되어줄 테니 못다한 공부에 미련이 남거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하거라. 네 아버지 그 정도 능력 있다. 말씀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이제 나이도 있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아이도 낳으려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못다한 공부에 미련이 남을까 뭐든 해주겠다던 시아버지의 마음 자체가 전 참 감사했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변호사 공부를 다시 시작해 꿈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전 또 다른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과 남편을 둔 전 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꼭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 저희 집처럼 말이에요.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 하나만 낳아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시댁에 해주셔서 막내도 찾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죠. 전업주부인 제가 홀로 남편의 끼니를 챙기는 것에 부담을 느낄까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아범 아직도 점심 집에 와서 먹지? 그냥 좀 밖에서 사 먹지 굳이 새끼 전부 집밥을 먹으려고 한다니 그래. 점심이라도 밖에서 먹어야 정숙이 네가 좀 쉴 텐데 걱정이다. 앞으로는 점심 집에 와서 먹어라. 정말로 옹님? 너무 감사하죠. 전 아범 밥 3끼 챙겨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매일 점심 어머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함께 시간 보내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아범이 정숙이 널 만나고 확실히 말도 부드러워지고 성격도 부드러워진 게 맞아.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보고 배울 수밖에 없지. 남편의 약국이 집에서 가까워 늘 점심도 집에 와서 먹었지만 그걸 알고 계신 어머님은 점심에 제가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며느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 곱다 예쁘다 해주시던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좋았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풍비박산나며 집안의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던 터라 더욱 그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려 준비할 때도 시부모님의 정성은 대단하셨거든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사다 손수 만들어 주셨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쓰는 것들까지 전부 최고급으로 바꿔주셨어요. 손주를 보여달라는 무언의 압박은 결코 없었고 임신을 준비하는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심지어 제 피부결이 거칠다며 에스테틱 숍에 가서 1년째 정기 회원권을 끊어주신 시부모님이셨습니다. 피부 관리뿐 아니라 전신 케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 이건 정말 안 주셔도 괜찮아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한테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도 한두 푼도 아니라 진짜 못 받겠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은 관리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할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살아라. 애 낳고 나면 지금이랑 완전 딴판으로 늙어버리니까 가꿀 수 있을 때 미리미리 가꿔야 돼. 나도 여기서 6년째 받고 있는데 정말 좋거든. 근데 다들 딸내미랑 오는 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앞으로는 우리 둘이 다니자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 둘이 지금처럼만 살아주는 거 그걸로도 효도 끝이야. 요즘 시대에도 이런 시부모님 찾기가 어려운데 저 시대에 저런 시부모님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감사했죠. 저는 이렇게 얘기 속에 다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과분한 사랑을 시댁에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임신하고 출산까지 무사히 했고 이 모든 과정은 친정이 아닌 시댁에서 함께 해주셨어요. 친정은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올라오기가 어려워서 출산 당일에만 오셨고 그 이후엔 볼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출산하고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내심 섭섭하기도 했죠. 이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평소에 몇 배로 저를 더 안아주시던 시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전생에 뭘 했길래 이렇게 감지덕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린 것에 전 그동안 세월의 서름을 모두 보상받은 듯 했죠. 잘난 동생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들을 만나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았기에 저만 행복하기를 바랐던 동생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둘째까지 연이어 출산을 하고 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한 우리 가정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에겐 남동생이 있었고 도련님은 남편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건 무조건 이뤄내야 하는 사람이었죠. 공부에 뜻이 없어 음악을 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가기도 하고
제가 두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진로에 대한 확신 없이 갈팡질팡하던 도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동서를 내려왔어요. 이날은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저녁을 먹던 날인데 가족 중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동서를 불쑥 데려와 모두 기함을 했죠. 그래 뭐 반가워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어른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것 같네. 적어도 집안에 인사로 올 거면 미리 인사드려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약속을 잡는 게 순서가 아닌가? 온 가족 편하게 둘러앉아 저녁 먹는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나? 아버님 죄송해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괜찮다고. 너무 너그러우신 분들이라고 해서요. 그럼에도 제가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오고 싶어도 진로 끝나면 이 시간이라 서둘러 온다고 왔는데 죄송해요. 진료? 자네 의사인가? 네 아버님. 의사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죠 뭐. 아프신 분들 치료해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동서를 환대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의 모습은 제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예의를 중시하는 두 분이라 더욱 불쾌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두 편한 차림에 식사를 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당혹스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찾아온 동서는 부침성도 좋고 애교도 많은 것이 저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라 오히려 좋았죠. 제가 살갑게 못하는 부분은 동서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의사라는 것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너무 대단한 동서가 들어온다는 것에 걱정은 없었고 멋지고 훌륭하게 보였어요. 첫 인사 자리에선 조금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성격 좋으신 시부모님은 당혹감을 뒤로하고 동서를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놀란 건 첫 인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상견례, 식장 예약까지 모든 게 빨랐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결혼으로 느껴지던 시부모님은 다소 걱정하시기도 했죠. 다 좋은데 애 가진 것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모르겠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두르니 왜 이렇게 불안한 줄 모르겠네. 너희 결혼할 땐 이런 기분 없었는데 자꾸 뭔지 모르게 찝찝한 게 불안하고 그런다.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하루빨리 같이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일한 날 잡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서가 그 뒤론 병원이 바쁘다고 하니까 그 전에 서둘러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님. 동서 성격도 좋고 사람 참 좋은데 마음 놓으셔도 좋겠어요. 그렇겠지. 난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어서 그랬는데. 그래, 첫째 네 말이 맞다. 늙은이 출첵이지 뭐. 시부모님이 걱정하실 만큼 서두르긴 했어요. 참견예를 하고 바로 이틀 뒤 식장 예약을 가장 빠른 날로 하고 드레스를 맞추고 이 모든 걸 2주 만에 다 끝내버렸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두 사람 무사히 결혼을 했고 역시 시댁 근처에 터를 잡았습니다. 집안 며느리가 둘인데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제게 해주시던 것과 동서에게 하시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제겐 여전히 뭐든 다 해주시려 했지만 동서에겐 단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게 서운했는지 하루는 동서가 눈물까지 보이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말씀드려요. 제가 봐도 형님 참 멋지신 분이고 두 분께서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알고 있지만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사랑받으려 많이 노력하는데 항상 절 밀어내시고 맛있는 반찬만 해도 형님한테만 주시고 전 남은 반찬 밀어주시고 너무 서운해요. 뭘 그런 걸로 서운하다고 울고 그러냐? 첫째는 우리랑 살다고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둘째는 이제 막 들어온 가족이니 아직은 서먹해서 그렇지. 설마 우리가 며느리 둘을 차별이라도 한단 말이냐? 솔직히 차별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이한테도 다 들었어요. 형님 땐 정말 다 해주셨다고 하던데 전 그렇지도 않고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서운해요. 동서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참 솔직한 사람이었고 동서의 발언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죠.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 건물 중 한 층을 동서의 병원 자리로 내주셨습니다.
둘째 네 말 듣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딱히 해준 게 없더라. 남의 병원에서 돈 받으며 일하지 말고 이제 네 병원 차려서 해봐. 세는 안 받을 거고 리모델링까지 우리가 해줄 테니 마음껏 네 꿈 펼쳐봐라. 정말요?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평생 제 꿈이 개운한 거였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뭘 이런 걸로 또 울고 그러냐. 우리 며느리 의사 덕 좀 모아보자. 병원 잘 운영하는 상가도 더 화리고 생길 거고 하니 기회다 하마.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자리를 내주시고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동서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서는 참 좋아했고 그걸 보는 저도 기뻤어요. 동서의 병원을 개원하는 것에 최대한 저도 돕고 싶어서 현장에 몇 번씩 도시락을 싸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끼니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고 해서 점심 전에 도시락 좀 싸와서 동서 천천히 먹고 해. 그리고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다 도와줄게. 형님 도시락은 앞으로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도와주실 거면 청소 좀 해주실래요? 이거 청소하는 게 진짜 일이네요. 전 청소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형님은 매일 하는 게 청소라 잘하시죠? 그렇지 뭐. 매일 내가 하는 게 청소긴 한데 무슨 청소를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새 것처럼 닦아주세요. 전 외부 미팅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요. 한 4시간이면 충분하죠? 4시간 뒤에 올게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입으로 도와준다고 말을 했기에 불평 없이 청소를 싹 했습니다. 홀로 하기엔 80평대 병원의 청소는 정말 버거웠지만 제게 4시간의 제한 시간도 줘서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어요. 뭔가 절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거슬리기도 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제가 혼자 꼬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과 생각은 틀리질 않았더라고요. 동서는 그날 이후 절 대놓고 무시하며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애들 유치원 보내고 병원으로 좀 오세요. 왜? 병원에 무슨 일로? 오면 알지 않겠어요? 왜 그걸 저한테 대묻고 그러세요? 형님은 꼭 한마디라면 2마디씩 하시던데 제 말에 토 좀 달지 마세요. 뭐야? 동서 말이 너무 지나치네. 토를 달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됐고. 그냥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앞뒤도 없고 너무 예의 없이 하대하는 말투에 많이 놀랐어요. 기분이 불쾌한 건 둘째치고 왜 저한테 저런 말투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었죠.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기도 했고 이후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고 이대로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어요. 너무 좋으신 시부모님 밑에 자식 며느리들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속상해 하실 게 뻔해 분란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이 생각나서 전 동서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거리를 두면 자연스레 멀어질 것이고 서로 마주하는 일이 없으니 분명 논쟁거리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선 계속해서 절 찾고 연락을 취하며 불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하루는 퇴근길에 굳이 저희 집에 들러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전 이런 동서와 마주하면 기분이 불쾌할 게 뻔하니 애들도 자고 있고 저도 잘 거라 그냥 문자를 남기라고 했죠. 그러나 동서는 줄 것도 있다며 잠깐이라도 나오라고 했어요. 형님, 이거 시댁에서 준 반찬들 비운 반찬통이거든요. 내일 좀 갖다 주시고 저희는 밖에서 사 먹으니까 이런 것 좀 주지 말라고 잘 좀 전해주세요. 괜히 또 얼굴 보면 말 길어지고 귀찮아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네요. 동서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손수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반찬은 정말 귀했습니다. 주부인 제에게도 귀했는데 일하는 동서에겐 얼마나 귀했을까 싶었던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동서는 시어머니 험담을 제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머님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전 너무 짜고 자극적이라 별로던데. 그리고 원래 한식을 별로 안 먹거든요. 양식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이렇게 반찬 주실 때마다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정말. 집에서 냄새도 나고
아, 그리고 형님 들어보니까 형편이 별로라던데 이런 집안을 어떻게 시집 왔어요? 애가 져서 배 내리고 들어온 거예요? 동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무리한 게 정도가 지나치잖아. 나한테 하는 것도 부족해. 어머니까지 욕을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어머님 시간 넘치셔서 손수 반찬하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반찬이 필요 없으면 직접 조심스레 말할 일이지.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험담할 것도 아니고 그 반찬은 버렸다는 건 더욱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동서랑은 이렇게 자주 안 봤으면 좋겠어. 아니, 며느리들끼리 이런 말도 못해요. 형님 가만 보면 사람이 좀 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착한 척 가면 쓰고 사는 거 안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유한 집에 시집 오는 게 웃기잖아요. 내가 벌써 둘이라게 배 내밀고 왔구나 싶었죠 뭐. 전 동사의 말에 너무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지만 성격상 여기서 뭘 더 할 수도 없었어요. 딱 하나 걸리던 것이 가족들끼리 사이가 벌어지면 속상해하실 시부모님이 떠올랐죠. 저 하나 입 다물고 참으면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의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 그저 이 정도로 하고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이후부터 더 악착같이 동서와 마주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티가 나는지 시부모님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어요. 둘째랑 영 안 맞지? 내가 언뜻 봐도 둘이 안 맞는 게 보이는데 참 고생이다. 윗사람으로서 역할 다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너도 사람이니 할 말은 하면서 참지 말고 살아라. 네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하고. 아,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동선 워낙 잘 나가고 전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 대화의 공통 주제가 없어서 그렇지 잘 맞아요. 척하면 척이다.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아무튼 네 선에서 해결하기 애매한 건 꼭 말하고 도움 받아야 해 알겠지? 윗사람이라고 다 참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걸로 속 끓이지 말란 말이다. 든든한 말씀에 감사했지만 저 말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사를 최대한 멀리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원에 있다며 연락 한 통을 받았어요. 자식들에게 주실 반찬을 하시고 그걸 옮기시다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그 반찬이 바닥에 떨어지는 걸 온몸으로 막다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수준이셨죠. 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 병간을 했고 간병인을 쓰면 된다며 손살에 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내 자리를 지켰어요. 하필 이때가 김장철이라 더 늦출 수도 없어 많이 난감했죠. 아휴, 내가 다친 걸 떠나서 이제 김장 안 하면 철이 지날 텐데 큰일이다 정말. 나 없이 네가 혼자 하는 건 너무 무리고 어쩌면 좋겠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했을 때 맛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몇 년째 어머니께 어깨너머 배운 게 있잖아요. 이번 김장은 제가 혼자 다 할게요. 많이 알려주세요. 아휴, 내 정신 좀 봐라.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너한테만 부담 줄 생각을 했네. 둘째는 왜 자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둘이 같이 해. 혼자선 너무 무리야 몸살나. 차라리 전 혼자 하는 게 속편하고 좋았겠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그게 더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전 어머님께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머님이 직접 동서에게 둘이 김장을 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김장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동서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어머니께 연락 받았죠? 이번에 재료 사는 거 한 100만 원이면 다 사죠. 그거랑 수갑에 10만 원 보낼 테니까 고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 하려던 거 말고 저희 직원이랑 친정집에도 드리게 200포기만 추가해 주시고요. 전 진료가 있어서 갈 수가 있어야죠. 최대한 일찍 끝내고 가볼게요. 동서, 우리가 150포기 하는데 200포기를 더 하란 말이야? 그것도 나 혼자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김치 안 먹으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상관없거든요.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김장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 터무니없는 말에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장을 하는 날 집으로 350포기의 배추가 왔고 막막함에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늘 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했고 저희끼리 살 때도 100포기면 충분했지만 이번엔 동선에도 줘야 한다며 150포기를 하시려고 하셨죠. 안 그래도 원래보다 양이 많아졌는데 무려 350포기를 어떻게 혼자서 할까요? 안 그래도 막막함에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동서가 또 건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재료 다 받으셨죠? 고생해주세요. 어머님처럼 짜게 말고 좀 덜 자극적이게요. 내가 너무 좋게 말로 했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걸 동서? 내가 분명히 이렇게 보내지 말라고 말을 했을 텐데 아예 사랑 말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 무시하는 거 맞는데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고절에 시집가서 살림만 하는 형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김장하겠죠. 각자 능력껏 사는 겁니다. 저도 능력껏 제가 번 돈으로 배추 잔뜩 사드렸잖아요. 그게 싫으면 형님도 돈 벌어서 쓰시지 그러셨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고함치고 싶은 걸 눈앞에 잔뜩 쌓인 배추들을 보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재료가 아까워서 정말 울면서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전 원래 저희 식구들이 먹던 100포기만 딱 김장을 했고 동서는 김치를 먹지 않아 필요 없다고 하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 배추들을 다 싸서 총 250포기의 배추를 동산의 집 앞으로 재배달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골똘히 고민을 했죠. 더는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에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해서 전 시아버지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고자질을 하는 것 같아 크게 마음에 걸려 선뜻 하지 못했던 어려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놨고 인성이 어긋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시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분명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짐작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돼 처먹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구나. 그걸 왜 첫째 너 혼자 여태 끙끙 앓고 참고 있었는지 눈에 훤히 보여. 억장이 무너진다 정말.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앞으로 내가 처리하마. 죄송해요 아버님. 어떻게든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첫째야, 정말 네 잘못이 있을 때 죄송하다는 말을 쓰거라. 잘못이 없는데 자꾸 널 낮추면 죄송하다 하니 둘째같이 악한 것들이 널 깔보는 거야. 고쳐야자 하면서도 자꾸 습관으로 남아서 참 어렵네요. 그런데 아버님 진심이에요. 네 마음 다 아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봐라. 시아버지의 대화를 하던 중 마침 동서에게 전화가 왔죠. 집 앞에 배달해둔 배추를 보고 분노한 동서의 선 넘는 행동을 직접 옆에서 들으셨어요. 아 진짜? 제정신이에요. 그것 좀 하는 김에 하라니까 하기 싫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보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래놓고 시부모 앞에선 살살거리면서 순진무구한 척 하겠지. 저기요. 제가 형님 해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으셨어요? 이전 2판 4판이니까 기대하세요. 제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하든가. 왜 본인이 못난 걸 나한테 화풀이야. 둘째 너 당장 집으로 와라. 네? 아니 왜 아버님이... 입 다물고 당장 오라고. 그렇게 저희 부부와 동서네는 모두 실에게 모였어요. 본인의 만행을 시아버지께 모두 들으셨다는 걸 알게 된 동선 안절부절 못했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이 이어지다 시아버지께선 그간의 만행을 만천에 밝히셨고 도련님은 많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 정도로 당하는 줄 몰랐던 남편은 대놓고 동서한테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한테 저도 단 한 번 소리친 적이 없는데 그쪽이 뭐라고 남의 와이프한테 안부랍니까? 야, 넌 네 와이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서 저런 인성 바닥인 여자를 데려와서 네 형수를 이런 취급받게 만들어? 너 제정신이야? 정말 모두 죄송합니다. 특히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하는 건 알았지만 형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 사람 정신 차리게 할게요. 두 번 다시 이런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도련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아버진 입을 여셨어요. 네가 무슨 수로 저런 막대 먹은 것을 고치게 할 건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타고난 인성이라 부모도 못 고치는 것. 네가 뭐라고 고친다고 자신을 해. 보아하니 이혼할 생각은 없다는 것 같은데. 난 저런 며느리 필요 없다. 그러니 앞으로 며느리 노릇 그런 거 하지도 말고 시골 끼지도 말어. 빌겠다고 저장을 행동 그런 거 하면 자식이 너도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너희 둘 힘으로 알아서 살아. 지금 사는 그 집 당장 내놓을 거니까 이사 갈 집 찾고 둘째 넌 네가 좋아하는 네 능력껏 살던 그때로 돌아가라. 영원 빼.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개혼하고 원낸 소리 듣고 집안에서 다 잘 나간다고 올려주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형님 죄송해요. 사실 형님이 부러워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살림만 해도 모두가 오인 식구가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니까 정말 그게 부러워서 그랬어요. 둘째 너 입 다물어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혁인 것들이야.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 알려줄 테니 잘 들어. 집 빼고 병원을 빼. 근데 병원 리모델링 싹 해둔 거 원상복구 해두고 나가야 되는 거 알지?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난 바로 너한테 소송 걸 거야. 울고불고 할 시간에 정신 차리고 네 앞에 주어진 일들 마르게 해결하도록 해. 동서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진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 둘이 살던 집을 내놓고 바로 쫓아내셨고 동서병원도 당장 다음 날부터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보건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사실상 돈 모은 것 하나 없던 동선 빚까지 내고 친정에 손 벌리며 모든 걸 돌려놨어요. 그리고 동네 작은 병원에 페이닥터로 일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과 전혀 다른 노후되어 허름한 투룸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이것도 도련님이 그나마 있던 돈으로 겨우 충당할 수 있었네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허세를 부리던 동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내면이 아닌 외적으로 말이죠. 명품을 휘감고 늘 진한 화장을 고집하던 동선, 기존에 입고 쓰던 것들도 다 팔아 생활비에 보태고 명품의 명자도 모르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저렇게 살면서도 동네가 같아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헐레벌떡 도망치더라고요. 제게 저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죠. 물론 한가족으로 살 거라면 얼른 마음을 고쳐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동선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찾아와 울며 불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님께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저 좀 봐달라고 해주세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죽을 죄로 진 것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날 찾아와서 아직도 무례하게 구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그건 내 능력 밖이라 못하겠는데 어쩌지? 그리고 사람은 능력껏 사는 거라고 본인 입으로 늘 말하던 거 아니야? 나도 내 능력껏 살고 있으니까 동서도 그렇게 살아.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들고 불편한 현실이 사실은 감춰뒀던 동서의 온전한 능력이야.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저 죄송하다 했으면 마음이 또 약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는 역시였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선 변함이 없고 명절엔 도련님만 와서 함께하는 식으로 가족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참을 때 참는 거지 무작정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려준 동서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면 그때는 다시 동서로 가족으로 받아줄 의향이 있어서 그저 시간을 갖고 온 가족이 기다릴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연으로 풀어낼 얘기는 바로 저희 시아버지 얘기예요.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 보통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으시던데 저의 경우엔 시아버지였답니다. 시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시고 남편을 키워오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굉장히 막대하셨거든요. 거기에 질려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믿을 게 많지 않은 세상에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란 이유로 하등 대우하는 시아버지. 정말이지 저도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 참 많았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맞서 싸워야 했고요. 일단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뵈러 갈 때부터 시아버지는 원체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왔냐? 그래, 네가 우리 중기 쳐들래라고? 뭐 생긴 건 나쁘지 않다만 여자가 생긴 것만 이쁘면 뭐하냐? 집안에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나나 중기 힘들 때 도움도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뭐 하신다 했냐? 네? 저희 아버지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정육점 운영하시는데요. 전 당시 당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숨길 여력도 없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칼끝 같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날아오는데 방어하게 숨가빴으니까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무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난 뭐니 해도 며느리라면 자기 시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알고 여기는 며느리가 중요해. 아닌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들 자격 없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중이는 막내지만 장난 같은 막내다. 장난구실 못하고 저돌아다니는 얘 형이랑은 애초에 결이 달러. 공부도 잘해서 수제소리도 꼭 걷고 대학도 최고 대학에 직장은 말아 못해. 이 정도 남자가 어디 흔하니? 니네 집안에서도 아주 좋다고 쌍심지에 불 켜고 날려들겠지. 저는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시아버지께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다면 저희 집안의 실체였어요. 저희 집은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정육점이 아니라 점포를 여러 개 두고 큰 회사들에 납품하는 곳이었죠. 주 손님이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사회 주요 인사들인 만큼 매출도 상상 초월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육점을 한다는 말만 듣고선 벌써 혀를 쯧쯧 차며 저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안의 재력에 대해 남들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셨었거든요. 그랬기에 저희 남편들 집안에도 돈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고요. 돈에는 누구든 꼬이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진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다. 가족이 될 집안이긴 하지만 차차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밝혀도 늦지 않어. 대신 신혼집은 우리 집안에서 해준다고 해. 혹시나 널 얕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엄마. 전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안에서 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불만인지 괜히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아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은 회사를 운영하셨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독립을 한 이후엔 회사가 위기를 맞아 지금은 택시 운전수로 일하고 계신다 들었거든요. 시아버지 앞으로 빚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요.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 미리 말을 해줘서 전 그런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집을 해오는 거에 대해 남편이 기죽이려고 무리해서 마련하는 거 아니냐며 빈정대더라고요. 전 참다 못 들은 척 밥만 먹고 나왔고요.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나이가 꽃다운 25이었으니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가 들더라고요. 저런 시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 수 있을까? 당장 함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내가 모셔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근데 이때 남편이 많이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남편은 당시에 노총각이라고 볼 수 있었던 33살이었는데 더 이상 저보다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평생의 인연이라며 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 결혼 생활에 방해 안 되도록 할게. 난 당신이어야만 해. 어? 내가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노력할게. 전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 콩깍지가 씌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일에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다정히 해주는 모습들이 저희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서 무척 좋아 보였어요.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특히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론도 자처하며 일을 하는 모습들이 제 이상형에 걸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죠.
다만 문제라면 시아버지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생활을 간섭하려 들었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진 너무나 외롭다며 처음부터 저희 신혼집을 자기 집과 가까운 곳으로 하길 원하셨는데 친정 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정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요. 사돈, 얘네들도 자기들 신혼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딸 보고 자주 들리라고 할 테니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들어보니 사위 직장도 제가 해주려는 집과 가깝다 합니다. 친정 어머니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시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기셨을 거예요. 시아버진 제가 일주일 중 주말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길 바랬고 식사도 챙겨드리길 바라셨어요. 밑반찬도 이젠 나이 들어 못하겠다며 며느리가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정말 다행스레 제 위에 형님이 밑반찬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저에겐 그 짐이 조금은 덜어졌죠. 동서, 걱정하지 마. 아우, 우리 시아버지 성격 정말 예민하잖아. 내가 반찬 몇 가진 우리 집거 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동서 신경 쓰지 마. 동서, 요즘 가업 이어받느라 바쁘다며? 네, 형님. 사실 저도 돕고는 싶은데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형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 집안의 장남이신 아주버님은 매일 사업만 벌이고 밖으로 돌아치는 분이었는데 그에 반해 형님은 야무지고 실속도 있는 분이셨죠.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좋으셨고요. 어쨌든 전 그런 형님 덕분에 몇 번을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긴 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젠 슬슬 저와 남동생에게 후계자 작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서 일을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드실 반찬까지 매일 만들어 갖다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해와라 해도 못하겠다고 했을 판에 형님이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진 그것이 못마땅하신지 언젠간 명절날 저를 불러 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명절날 친정으로 가야 할 날이었는데 계속 심부름을 시키시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친정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 하는데. 아, 잠깐만. 이것만 좀 도와주고 가. 설거지 저거 네 형님 보고 다 하라고 할 테냐?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변기 청소도 좀 해주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다 못하니까 온 김에 그것도 같이 해주고 가라. 처음엔 정말 깜빡하신 줄 알고 순순히 심부름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허리가 불편하시다 토로하셨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 시아버진 마음과 달리 너무 잘 움직이고 계셨고 특히 입은 더욱 그랬습니다. 변기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젠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까 갑자기 중요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데요? 당시만 해도 제가 참 순진했죠. 형님은 이미 상황 파악을 하신지라 절 안쓰러이 쳐다보고 계셨는데도요. 내가 우리 중기 밥 잘 차려주고 있는지 내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앞으로 밥만 뭐 잘했는지 반찬이랑 해서 노트에 써놓고 나한테 허락받아. 마치 가계부를 써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나무를 했는지 무슨 전을 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써오라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댁 들러 허락을 받고 가라더군요. 전 이때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이 남편은 분명 자기가 잘할 때 시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거의 대부분 요리를 해주셨는데 시아버지는 분명 신경도 안 쓰셨다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야 뭐 내가 뭘 먹고 있든 뭘 하고 싶어 하든 그냥 공부 성적만 신경 썼지 뭐. 본인 일만 관심 있었고 자식들은 늘 뒷전이었어. 형이 밖으로 돌아칠만도 해. 그랬어? 응. 그래서 난 자기 가족이 화목해 보이는 게 참 보기 좋았어. 남편은 이 부분에서 약간 트라우마까지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와서 그런 걸 일일이 신경을 쓰시니 어이가 없는 거죠. 전 남편에게 들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시아버지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힘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꽤 분명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시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더 심하게 절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굴려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느니 어디서 바락바락 시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나느니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아들 밥 뭐 먹는지 알겠다는데 며느리라는 게 그것도 못해와?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안부 물어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네 형님 다 시키면서 이제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못한다고 해? 어디서 뻣뻣이 굴고 있어? 네가 네 시아버지를 만만히 보는 게지? 응? 집 해왔다고 지금 너 나나 우리 아들이나 얕보고 있는 거지? 아버님 그만하세요. 동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조용히 해. 옛날에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말이 딱 맞구만. 전년 때문에 둘째는 망하게 생겼어. 어이구 내가 어찌 쟤를 키웠는데. 이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보다 홀 시아버지가 더 무섭단 말이 절로 실감됐습니다. 시아버진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이윽고 옆에 있던 접시 하나를 집어 들더니 바닥으로 던지시더라고요. 하마터면 그 접시 조각에 맞아 형님도 저도 다칠 뻔했어요. 아버님, 아무리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어떻게 접시를 던질 생각을 하세요? 맞았으면 저나 형님이나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지금 손주도 있는데. 그런 제 말에 엄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차라리 타겟이 저였다면 나았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대로 형님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뺨을 쫙 때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 형님에게 다가갔는데 형님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손으로 뺨을 쓱 문지르더군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아버지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들들이 나서 시아버지를 안방으로 끌고 가자 그제야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형님은 부어오른 뺨 위로 눈물을 흘리셨고 쓱쓱 닦더니 홀로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괜히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정신없이 형님을 찾아 나갔죠. 한참 찾아도 형님이 보이지 않자 더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엔 남편까지 동원됐고요. 2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에야 남편이 형님을 찾았습니다. 형님은 골목에 후미진 구석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형님을 따라 함께 오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 거기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손찌검하는 거야. 동서,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사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 때린 거 한두 번도 아니야. 네? 그럼 이전에도 이러셨다는 거예요? 반찬 맛없으면 맛없다고. 본인 첫째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듣는다로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 내가 본인 집 청소해주고 반찬까지 해주며 식모노릇 하는데도 말이야. 나도 던 지쳐서 못 해먹겠어.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누구 식모를 하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고. 흐느끼시며 말씀하시는 형님의 말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형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에게 더 큰 분노를 느꼈고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라고 시아버지께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보다 더 큰 결정을 이미 내리셨더라고요. 동서, 난 이혼할 생각이야. 미안해. 저런 시아버지를 동서한테만 맡기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남편이하고는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인간이고 모든 게 지긋지긋해. 형님은 정말 이미 해탈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과 신속하게 갈라지셨고 그날 이후 전 형님을 볼 수 없었어요. 형님이 그저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고 남편에게 간간히 형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희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형님을 유혹하시다가도 저까지 나가실까 걱정이 됐는지 그 이후론 조금 성질로지기고 지내셨죠. 그래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도 마음에 안 드신 기색이 있었지만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전 항상 시아버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시기엔 마음을 놓고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 사업을 이어받고 바쁘게 지내던 시기 저희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주 대차게 말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다 잘 버는 것이 아닌데 일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와서 몇 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전 남편을 최대한 위로했지만 남편은 언젠가부터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턴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아내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와 남동생이 함께 남편의 사무실로 향하게 됐어요. 거기서 전 남편을 잘 설득할 생각이었죠. 근데 도착한 그곳에서 전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겨우 3살이었는데 남편은 어느 젊은 여자와 몹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남동생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무슨 짓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전 그때까지도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져 남편의 몸을 붙들고 난리가 났죠. 잠시 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희 친정집 거실 한가운데에 앉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니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능한 놈입니다. 제가 무식한 놈이에요.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잔 남편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젊은 여자였고 이런 관계로 이어온 지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란 말을 듣는데 전 기절할 뻔한 걸 간신히 추스렸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저를 속일 수가 있었는지 이건 저와 딸아이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됐고 이혼해. 당신 말 더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까지 버린 거나 다름없어. 남자들 바람 피는 거 한 번 봐주면 다음에 안 해? 또 해. 그 짐승 같은 짓 또 한다고. 나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갈라서.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애 볼 생각 추워도 하지 마. 전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도 당시에 화가 많이 나셨고 남동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당하고 살았는지 알기에 다들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죠. 물론 그 아무도 저만큼은 아닐 겁니다. 전 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도 없이 저희 아이를 위해 빠르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의 장난인지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 배에 둘째가 들어선 거예요. 딸애는 마냥 좋아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한참 고민을 하다 남편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죠. 아이가 배에 들어선 이상 일단은 이혼을 고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한몫했고요. 남편은 결혼 전 모습을 되찾겠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 남편과 재결합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서 시아버지와 더불어 제 인생에 새로운 걸림돌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주버님이 들여오신 새 형님이었습니다. 새 형님은 전 형님과 달리 딱 봐도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동정심 많고 실속 있었던 형님과는 달리 사치도 심했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라 속갯말을 곧잘 내뱉곤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형님을 너무나 좋아했던 겁니다. 형님은 자신의 친정 집안 사람들이 모두 의사였고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걸 시아버지에게 어필하곤 했거든요. 형님은 결혼 경력만 3번이셨지만 그것 또한 시아버지에겐 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두둑히 드렸고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드렸어요. 첫 인사를 하러 온 날 세상이 시아버지를 위한 명품 시계를 사왔더라고요. 억소리 나는 가격의 시계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그것에 홀랑 넘어가 버리셨고요. 아이고 우리 새아간 정말 인품이 남다르구나. 전에 아이는 영 인품이 별로였거든. 인품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인간이 덜 돼서 나한테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댔으니까 말이야. 하여튼 네가 오니까 내 마음이 다 편하다.
우리 집안 큰며느리만큼 집안 기강도 잘 잡고 하려. 작은 애가 영 제멋대로라서 말이야. 어머, 아버님 그러셨어요? 저도 이한테 전 라이프 얘기 듣긴 했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른들 잘 모셔요. 집안에 어른들이 많아서 워낙에 예절이나 그런 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큰며느리니까 아버님 신경 많이 써드릴게요. 동서도 잘 가르치고요. 아버님 또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꼭. 허허, 그래, 그엄마. 아유, 사돈 집안에 여유가 많아 그런지 사회성부터가 남다르네, 남달라. 곱게 자라온 티가 나. 시아버지인 형님이 온실 속의 화초 같으면서도 똑 부러지고 강단 있다며 무척이나 칭찬이 일색이었어요. 내내 허허실실 웃으면서 형님의 장점만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엔 듣고 있기 괴로울 지경이 됐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달까요? 거기다 저까지 들먹여가며 제 교육을 잘 시키라느니 뭐라느니 하는 말들은 정말 이제 기분 나빴습니다. 맞장구 치는 형님이란 여자도 그렇고요. 듣기론 형님은 직업도 딱히 없었고 의사 집안에서 자란 것 빼곤 자기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능력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혼과 이혼만 반복하며 살아온 여자였죠. 그럼에도 얼마나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심한지 명절날만 되면 자기가 산 명품백 외제차 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거의 공주처럼 받들어 모셨고요. 형님의 손에 과도라도 들리면 손 뺀다고 자기가 하겠다 난리였어요. 전에 있었던 형님께 진즉 그렇게 해주지 돈 앞에 저러고 궁상 떠는 걸 보니 사람이 참 얄팍해 보이더라고요. 전 형님에겐 자기 먹을 과일 깎아라 밥 지어라 별의별 유난을 다 떠셨거든요. 게다가 형님은 저에게도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 생신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절 카페로 불러내더라고요. 동서, 아버님이 이번 생신 땐 호텔에서 하고 싶다네. 우리가 살 테니까 동서는 그냥 선물이나 해. 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동선에 없이 사는 거 다 아는데. 동선에 친정 정육점 한다며? 서방님도 변호사라 돈 좀 만질 줄 알았더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동서도 참 복 없다. 아무튼 걱정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선물이나 준비해와.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나 가본다. 잠깐만요, 형님.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이 그간 시아버지 옆에서 온갖 알랑방귀를 끼어가며 절 부려먹은 건 그렇다 치고 이젠 대놓고 저희 친정 욕이라니 선을 넘었다 싶었죠. 형님,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돈 가지고 사람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그거 그만두실 수 없어요? 정말 꼴사나워요. 사람 기분 한순간에 잡친다고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 딸애도 안 할 행동이에요. 뭐야,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동사 자격지심 좀 적당히 갖지? 내가 부러우면 부러운 거지 왜 질투려고 그래? 진짜 꼴사 나온 게 누군데? 서방님이라도 잘 나가면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해보겠는데 그거 못하니까 지금 괜히 날 세우는 거잖아? 까놓고 말해서 동서내가 호텔 유리값 부담할 수 있겠어. 그게 얼만 줄인 줄 알고. 아버님이 숙소까지 잡아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한 돈을 부담할 수 있겠냐고. 자격지심이요? 제가 형님한테요? 형님, 도대체 유치해서 말이 안 통하네요. 괜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대화 없던 거로 하죠. 웃기고 있네, 동서. 내가 충고 안 하겠는데 앞으로 주제를 알아. 주제를. 나한테 자격지심에 괜히 난리 떨지 말고. 어디 정육점 딸이 감히 의사 친정 가진 나에게 덤벼덤비긴. 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어, 백정. 알아. 백정이랑 단어에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전 바로 앞에 있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물잔을 형님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형님의 반응을 살필 새도 없이 카페에서 나와버렸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도 형님의 언행을 생각하니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씩씩거리는 저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모른 척 해버렸고요. 그런데 일은 연쇄적으로 터지더라고요. 특히나 나쁜 일은 더 나쁜 일을 몰고 온다고 그 주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시라고 말씀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저부터 찾으셨어요.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 뒤엔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형님이었죠. 얄밉게 시아버지 뒤에서 저를 본 형님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진 저에게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도대체 형님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상황까지 만드는 거냐고 꾸짖기 시작했어요. 전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죠. 화는 났지만 흥분해서 오히려 말이 횡설수설하면 유지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저도 형님에게 물을 끼얹은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형님이 먼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직업을 두고 백정이라고 하셨어요. 정육점 하신다는 이유로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물론 제가 하는 행동 잘못됐지만 그 순간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형님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라. 고작 그깟 말 때문에 물을 끼얹었단 말이야? 이런 망측할 일을 다 봤나. 너 당장 무릎 제대로 꿇고 네 형님한테 싹싹 빌어. 얼른. 안 그럼 쫓겨날 줄 알아. 기대까진 안 했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그래도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시아버지를 물로 봤던 거죠. 시아버진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안 그러면 자신이 직접 꿇리겠다며 엄포를 놓더군요. 그리고 애꿎은 남편에게까지 불통이 튀어 남편에게도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교육을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할 말인가요?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잠깐 보더니 절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남편마저 가만히 있었다면 화가 더 났을 것 같은데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한숨을 푹푹 내쉬며 여울을 뿜더라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도 이 사람에게 얘기를 못 들어서 지금 들었는데 백정이라뇨. 그 말은 너무 하셨네요. 아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직업을 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요. 저도 너무 기분 나쁘네요. 솔직히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판단하고 중재해 주세요. 뭐야 이놈 자식이 너까지?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더 노하셔선 배신자를 보듯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한번 걸린 이후론 사람이 좀 변했다 싶을 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걸 그 모습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에게 대든 것이었죠. 전 남편의 옆에 딱 팔짱을 끼고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긴 했지만 최대한 제 편에 서서 잘못은 제가 아닌 저쪽에서 하셨으니 저에게만 몰아붙이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더군요. 아이고 이런 기막힐 노릇이 다 있나. 그래 네가 어떻게 애를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틀어졌어. 너 같은 며느리엔 앞으로 집안에 발들이고 싶지도 않으니 넌 앞으로 나의 시아버지를 생각지도 말아라. 나도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할 테니 알겠냐? 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걸 보곤 버릇이 없다며 끝까지 깐죽댔고요. 전 그런 두 사람을 이제 내보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발로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고 말했죠. 친정 어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올 시간이 됐기도 했기에 더더욱이나 두 사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내쫓기듯 나가긴 했어요. 시아버지는 오늘 일을 잊지 않겠다며 마치 칼을 문 사람 같은 말투로 벼르고 가셨고요. 사실 남편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남편이 실적이 없어 자금 내내 허덕이고 있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당시 손을 뻗어주셨거든요.
넉넉한 생활비와 함께 저희 친정아버지 가족 사업에 남편을 끼워주시기로 한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게 상처를 준 일로 남편을 용서하고 있지 않긴 했지만 아버진 그래도 가족이니 남편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 딸의 아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일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달려와서는 바로 제 안색부터 살폈고 자기가 다시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전 못 들은 척 제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앉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엔 시아버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앞으로의 나날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란 것이 예상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간에게 조금은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희 부부를 초대했어요.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자기 친정 병원 옆에 대형 카페를 하나 열어주었다며 거기서 개업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 가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괜히 또 무슨 원성을 받을까 싶어 일단 화분 하나를 들고 갔죠. 카페 앞에 놓을 자그마한 화분이었어요. 그 정도 정성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형님은 제 손에 들린 화분을 보고는 안색이 확 변하더군요. 설마 이까짓 걸 선물로 준비해왔냐는 표정이었죠. 동서, 아니 뭐 현금이라도 준비해올 줄 알았는데 저번에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정신이 아직 안 차려졌나 봐. 난 내가 그래도 손윗 사람이라 동서 생각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 접고 초대까지 해줬는데 말이야. 아무튼 여기 높으신 분들 많은 자리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 내 체면 구기게 하지 말고. 형님 카페 개업식에 온 사람들은 몇 없었어요. 딱 봐도 형님의 친구들, 가족들이 전부였죠. 그리고 눈에 띄는 시아버지까지. 근데도 형님은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높으신 분들이란 단어를 강조해 말하더군요.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는 저를 보곤 아는 체도 안 하셨고 일부러 제가 지나갈 때 들리는 목소리로 왜 여기까지 왔냔 말씀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이구, 제가 또 누구 목적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기로 온 거야. 여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꼬리가 100개는 달렸을 게야. 우리 아들 홀려서 등골만 빼먹는 년 같으니라고. 아주 확 밟아줘야 되는데 요즘 것들 키고 만장해서 그럴 수도 없네. 전 어차피 아이도 데리고 와야 해서 간단히 카페만 둘러보고 갈 생각이었기에 시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 전 멀리서 부르더라고요. 저보고 어디 먼저 가려 하냐면서 형님을 돕고 가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냐? 뭐라도 하고 가야지. 아버님, 죄송한데 저 지금 저희 집안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오늘 아이 데려오고 정육점에 귀한 손님분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 동네 정육점에 무슨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퍽이나 귀한 사람이 오겠어. 그래, 여가봐라. 그 귀한 손님 맞아줘야지. 아버님, 그냥 가게 냅둬요. 우리 동서 무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도 못 말려요. 오늘 카페도 겨우 시간 내서 왔을걸요? 동서, 와줘서 고마워. 비아냥거리는 형님과 껄껄 웃는 시아버지, 아주 콤비가 따로 없었답니다. 순간 마음속으로 당신 아들도 저희 친정일 돕고 있다고 말할 걸 겨우 참았네요. 맞대응했다간 똑같이 유치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전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는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손주 사랑이 무척 크셔서 아이를 너무 이뻐하시며 곧잘 놀아주시곤 했어요. 이번에도 보자마자 저희 딸아이에게 선물을 가득 안겨주셨죠. 이쁜 옷이며 학용품, 머리띠까지. 그중엔 다소 비싼 선물도 있었어요. 제가 뭐하러 이런 것까지 주시냐 하면 친정 부모님은 이쁘고 좋은 물건 보면 손주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며 허허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저도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죠. 낮에 형님과 시아버지와 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시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저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전 차마 입을 틀어막아야 했네요. 엄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난 개주회로 쓸모고
없대. 왜 내가 쓸모가 없어? 뭐?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언제? 저번에 엄마 아빠 없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난 돈도 못 벌 거고 학교도 갈 필요 없대.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유, 아니,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래? 엄마 그게 나쁜 얘기지. 나 조금 속상했어. 아직 어린 딸아이에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얘기였어요. 이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얘기였고요. 전 곧바로 이 얘기를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손주에게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가 어딨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곧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한 소리를 하려고 전화를 거는 줄 알았어요.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를 의심해야 했죠. 아니요, 지아마룽.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역시 남편 변하지를 못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제가 전화기를 낚아채 확 내질렀습니다. 아버님 귀한 손주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딨나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아버님께 이미 여러 번 실망했지만 이번엔 정말 심하셨네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께서 며느리와 손녀를 이리 대하시니 더 이상 제가 왜 아버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무어라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대차게 끊고 나서야 남편을 노려보고는 홀로 집 밖을 나왔죠. 이 순간 누구라도 만나 속을 풀고 싶었기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는데 역시나 제 얘기를 듣고는 다들 기함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속상해서 친구들 앞에서 엉엉 울며 속사정을 토로했어요. 그러던 중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 시아버지가 싫으면 아예 연을 끊고 살아. 그런 시아버지 언제까지 두고 보면서 할 건데? 그러다 속병 나, 화병 나서 뒤집어진다고. 내 주변에도 이미 몇 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연 끊고 살아. 듣고 보니 이 말도 맞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날이 되면 꼭 그렇게 말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카페를 개업하고 나서 매일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궁금하지도 않은 문자들이요. 카페 안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자신이 일하는 모습 같은 그런 사진들을 보내면서 동서 부럽지? 부러우면 동서도 카페 하나 해. 내가 싼 이자로 대출해드릴게 라는 문자를 적어 보냈습니다. 얄미운 짓도 참 잘했죠. 정 궁금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는 말을 적어 답장했습니다. 형님 잘 돼서 기쁜데요. 이제 문자는 그만 보내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제가 셈이 많아 큰일이라며 저를 두고 마구 속갯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동서 생각만 하면 내가 짠해 죽겠어. 희영이 옷은 잘 입혀보내고 있는 거야? 요즘은 교육도 중요하니까 학원 꼭 좋은 곳으로 보내고 동서가 일을 안 하면 그런 거라도 잘해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형님, 저 일해요. 저희 친정집 일이요. 맞다. 정육점 하지. 그걸 일이라고 치는지 몰랐네. 그리고 나 아버님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아버님이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동서도 같이 와. 티켓 끊어줄게. 제주도는 가봤어? 못 가봤을 거 아니야. 형님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전 당시 친정집 일도 많았고 사업에 한창 매진 중이라 괜찮다고 거절을 했어요. 가서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한데 제가 못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명절 대신에 가는 여행인데 왜 오지 않는 거냐며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직접 행치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고 했더니 역정을 내기도 이제 힘들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참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딸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면 안 되냐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우리 딸이 지금껏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다며 딸이 먼저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희용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애가 먼저 말한 거야. 내가 뭐 제주도 가고 싶어 그랬겠어? 아니야, 나도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거 피곤해. 내가 직접 물어볼게. 남편 말은 못 믿겠어서 딸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딸은 정말 가고 싶다며 할아버지랑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더라고요.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한 걸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할아버지와는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딸의 마음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론 마음속에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일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가고 싶어. 제주도. 다른 친구들은 다 가봤단 말이야. 딸은 매일매일 졸라댔어요. 결국 전 딸을 제 쪽에 못 이겨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고요.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간단히 요약해 말하자면 지옥과도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형님은 자기 캐리어조차 들고 다니지 않으려 했고 그걸 은근히 저에게 맡겼고요. 또 제가 입고 온 옷이나 신발을 보면서 비웃기 바빴고요. 시아버진 저를 보자마자 혀부터 쯧쯧 차면서 바쁘지도 않은 네가 뭐 바쁘다고 징기고 앉아있어. 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네 형님 잘 받들어 모셔. 얘가 너 여행도 보내주지 않냐. 참고로 숙박비는 내가 내는 거다. 아, 네. 그래요? 제가 내도 되는 숙박비나 항공비를 굳이 자신들이 하겠다며 먼저 예매했기에 저에겐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근데 저리 생색을 내더라고요. 여행 내내 말입니다. 자신이 내는 돈으로 호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요. 거기에 데리고 하고 싶었지만 여행 내내 너무 피곤했던지라 전 누워있을 자리만 있으면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이상하게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 여행 가기 전에도 사업으로 바빠 몸을 잘 챙기지 못했긴 했지만 여행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졸리더라고요. 나중엔 일을 하면서도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정 엄마에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좋은 한의원을 알려주셨어요. 거기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꼭 지어 먹어.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이상하게 요즘 너무 피곤하네. 네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 아이고, 약 먹고 몇 달 그냥 푹 쉬어라. 친정엄마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조금 힘도 나고 기운도 차려졌습니다. 그 힘으로 한의원에 가 침도 맞고 선생님의 조언도 들으며 약을 지어 먹었죠. 큰 효과는 없었지만 고약을 먹으면선 입맛도 다시 살아나고 잠도 푹 자게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만족이었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엄청난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일로 전 시아버지와 대판 갈라서게 됐고요. 이때 남편의 의외의 대처를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친정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약 사진을 찍어 올려 놓았는데요. 보통은 꽃 사진이나 우리 딸 사진을 올려놓는데 보약 사진을 올려놓으니 시아버지가 그걸 바로 보셨나 봐요. 갑자기 절 자기 집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것도 주차장으로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해서 일단은 남편과 함께 향했습니다. 원래는 남편 빼고 혼자 오라고 했지만 남편이 없이 혼자 가면 왠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침한 주차장 안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누군가 신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신발을 끄는 버릇이 있으셨던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인 것을 예상하며 남편과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정말 너무도 갑자기 손을 올리더군요. 전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리고 불현듯 제 뺨으로 다가온 충격적인 손찌검에 그제야 내가 맞았구나 깨달았죠. 이야 이녀라,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 입구녕에 쳐넣어? 너는 인지상정도 없는 년이야, 염치도 없는 년이야. 여행도 네 형님이랑 나한테 업혀가. 돈도 네 남편이 다 벌어다 줘. 넌 대체 하는 게 뭐야? 하는 거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최소한 돈은 쓰지 말아야지. 우리 감히 천박하고 시잘데기 없는 네 몸 하나 챙기겠다고 그 큰 돈을 쓰고 자빠져 있어? 네, 시아버진 겨우 보약 한 대 지었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전 순간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CCTV를 찾았죠. 다행히 주차장이라 CCTV가 있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이거 다 찍혔거든요? 그래, 찍혔는데 뭐 어쩌라고. 나는 당당해. 그러세요? 제가 아버님 신고할 건데요. 그리고 아버님 아들이랑은 이혼도 할 거고요. 뭐? 뭐야? 야, 누가 그깟 걸로 겁먹는데 어디 해봐. 해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네, 그럴게요. 어차피 제 남편이란 인간도 쓸모가 없었는데 잘됐네요. 저희 집에 얹혀 지내고 있거든요. 뭐? 내 아들이 무슨 니네 집에 얹혀 지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전 그야말로 뻔뻔스러움이 도가 지나친 시아버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뺨까지 얻어맞은 이 상황이 서럽고 비참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112를 누르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이 이미 있다며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상 아닌 거 알아. 내가 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제발 신고만은 참아주라. 전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뺨까지 친 이 시아버지 저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요. 똑같이 받아쳐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뒤이어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난 일주일 후 저에게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사이트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여기 요양원에 있어. 나도 내 아내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가 너무 싫고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었어. 우리 소중한 딸까지 막 하는 아버지, 이제 나도 아버지로 모시기 쉽지 않아. 아버지 이제부턴 요양원에 있을 거고 평생 여기 둘 생각이야.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며칠 전 아버지가 정신을 자꾸 깜빡하는 게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 뭐? 치매라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며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병원에 직접 데려갔다고 합니다. 치매란 사실을 안 지는 얼마 안 되었고요. 언젠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주차장에 간 날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말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진 절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보러 가지 않을 생각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내가 당신 집안 도움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이 두려워서 그런 행동까지 했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또 남편은 전적으로 저와 친정의 편이라고 닦인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전 시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갔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아버지를 뵈러 찾아간 건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그지? 근데 나 무섭다 며느라가.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큰아기도 연락이 안 되고 장남놈도 연락이 안 돼.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아. 둘째랑 너밖에 안 남았다. 나 여기 계속 둘 거냐? 응? 알고 봤더니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줄 아셨나 봐요. 아주버님의 말재간에 속아 넘어가서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재산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재산에 대해 직접 물었고 아버님이 재산 같은 건 없다고 말하니 그 거짓말이 영락없이 들키고 만 거죠. 요즘 전 시아버지를 그대로 그곳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 모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 면회는 가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가혹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의견들 있으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